미국은 천조국이라 하는 그런 나라가 돼 있죠. 근데 러시아 군비 경쟁에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군사적 경쟁에서도 미국이 불리한 게 확인되어서 한국이나 일본이 없으면 해군을 유지 못할 겁니다. 미국이 가진 앞선 전력은 거의 쓸데없는 전력이 있다. 미군 자체가 굉장히 부패했다. 방산에서는 보호정책으로 경쟁력을 상실해가지고 전 세계가 미국이 종이 호랑이인 걸 지금 알고 있고,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무기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변경하기가 좀 힘들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있다가 퇴직한 다음에 지금 금호공대에서 초빙 교수를 하고 있는 진재일이라고 합니다. 현재 블로그 진재일의 군사력 이해하기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군사력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전쟁이 국제 질서에 미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이제 미국은 그동안 천문학적인 돈을 국방부에 투자해서 우리가 천조국이라 하는 그런 나라가 돼 있죠. 근데 러시아 군비 경쟁에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이 부분을 언론에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서 러시아, 미국의 최첨단 무기가 들어갔는데도 러시아를 어떻게 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 범남방이라는 데서 기술과 시장을 거의 장악했다. 물론 기술도 아직도 미국이 뛰어난 게 많이 있고, 미국의 회사들은 산업기지만, 생산기지만 다른 나라로 옮겼지 그 기술을 가지고는 있죠. 그렇지만은 미국 자체가 산업 기반이 없어지고, 소위 말해서 파이어 경제, 금융이나 보험이나 부동산이나 뭐 이런 자산 경제로 가지고 있는데, 일단 제조업 베이스가 없는 나라가 돼서 성장할 수 없죠. 물론 서비스 산업이 중요하지만은 제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미국은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G7, G20 이런 것들이 뭐 이런 우리도 막 이야기하고 있지만, 최근에 G8에 들어오라고 러시아한테 이야기했지만 G8에 관심 없다고 이야기했죠. 뭐 자기는 G8 쓰레기 같은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트럼프도 아직 이런 세계 정세에 대한 인식이 약간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도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해 있고, 영국은 거의 망했다고 보면 되고요. 유럽은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게 내부적으로 정치적으로 바꿔서 방향 전환하지 않고 지금처럼 가면 이 사람들은 미래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중국이나 인도 등 글로벌 사우스가 시장의 대세입니다. 우리도 지금은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브릭스에 들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브릭스는 그렇게 강력한 경제 블록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논의하는 논의 체계에 있고, 그런데 트럼프가 브릭스에 들어가는 사람 관세를 뭐 100% 때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뭔가 브릭스가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만, 일단 다극화가 시대에 열렸습니다. 더 이상 이제 군사력으로 강화받은 시대는 지났고요. 러시아가 미국한테 이제 군비 경쟁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중국과 미국의 군사적 경쟁에서도 미국이 불리한 게 확인되어서 앞으로 대만에서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는 경우에도 미군이 괴멸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이 현실적으로 와야 되고, 아직까지 함정을 만드는 기술, 군함을 만드는 기술은 미국이 중국보다 앞섭니다. 그런 함정 생산력 자체는 중국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군사력이란 게 기술만 있어도 되지 않고요. 군사력 자체가 가성비가 있어야지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미국보다 못한 구축함 같은 것이지만 계속 뻥뻥뻥뻥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걸 계속 찍어내면은 계속 생산하면서 기술이 향상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1년에 한 척 만드는 나라하고 1년에 10척 만드는 나라는 조금 지나면 1년에 10척 만드는 나라를 앞설 수밖에 없는 거죠. 기술이란 것도 투자를 하면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 과도하게 비싼 군사력을 만들기 때문에 기술이 향상되는 한계가 있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 기반이 잘 돼 있고 하니까 기술은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 물론 핵심적인 기술은 잡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리고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는 중국이 이제 미국보다 앞서고 있죠. 그리고 미국은 어째 보면 한국이나 일본이 없으면 앞으로 해군을 유지 못할 겁니다. 해군 자체가 유지 못하고, 항공모함이라는 게 미국에 11척의 항공모함이 있고 11개의 항공모함 전투단이 있는데, 이게 지난 80년간 미국 외교력의 근원이었습니다. 항공모함으로 사우디도 보고하고, 이것 때문에 오일 달러도 유지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위협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칼빈슨호나 뭐 이런 항공모함 한두 척이 이렇게 북한이 무슨 실험할 때마다 이렇게 쭉 우리 부산항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북한이 도발도 못하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21세기거든요. 항모는 20세기 전략입니다. 지금은 이게 너무 쉬운 표적이 되니까, 후티 반군한
북한한테도 쫓겨나가는 겁니다. 후티 반군이 드론을 쏘았는데 한두 발이 이렇게 방공망을 통과해가지고 항공모함 갑판에 떨어지면은 갑판 수리한다고 항공과 격침되지는 않지만 그걸 갑판 수리하지 않으면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하지 못하니까 기능이 마비되는 거죠. 그래서 수리하러 가야 되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미사일이 좀 발달하면 항공모함을 쉽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특히 러시아와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의 항공모함은 표적이 될 뿐이거든요. 그래서 뭐 전력을 투사하는 데는 항공모함이 굉장히 기묘한 전력이지만은 막상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가진 나라 앞에 가가지고 표적이 되기 되게 쉽기 때문에 과거 80년간은 굉장히 다른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위력이 이제 달라지기도 그런 식이고요. 러시아하고 이제 미국의 군사력을 비교할 때 러시아가 항모 전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척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군사력을 투사하는 쪽에서는 러시아가 미국보다 훨씬 열등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나라 근처에서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러시아가 훨씬 더 잘 발달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군사력을 그냥 쭉 이렇게 뭐 장부 정리해서 나열해가지고 세어보면 아직도 미국이 좀 앞설 수 있지만 미국이 가진 앞선 전력은 거의 쓸데없는 전력이 있다. 그런데 그걸 중심으로 발전된 미군이 그걸 바꿀 수 있느냐 이것도 이제 큰 의문이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극초음속 대함미사일이 있습니다. 항모는 물론이고 구축함도 거의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항모 전단의 대공 방어 체계가 SM2나 SM3나 SM6 같은 다양 방법으로 항공기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데 지금 만약에 극초음속 미사일이 오면 방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튼 뭐 어느 정도 항모 전단 대공 방어 체계가 헤매는가 하니까 최근에 이제 홍해에서 후티 반군한테 미국이 공습을 하다가 공습하고 돌아오고 하는 데 대해서 또 예멘 후티 반군이 드론이나 미사일을 발사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방공 무기를 발사했는데 그것이 이제 자기 항공기를 격추하는 바람에 2대나 손실을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라는 게 기술이 미국이 훨씬 뛰어나고 자산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실제 전쟁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미군 자체가 굉장히 부패했다. 그거 자체를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특히 방산에서는 거의 독점 상태거든요. 보호 정책으로 경쟁력을 상실해가지고 미국의 방산에서는 경쟁력을 회복하기 상당히 힘들고 따라서 미군이 경쟁력을 회복할 때가 상당히 패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 세계가 미국이 종이 호랑이인 걸 지금 알고 있고 일어서기 힘들 정도로 망가져 있다는 걸 굉장히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초원에 늙은 사자가 힘이 빠져가 쓰러질 때까지는 그냥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죠. 그건 사실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미국은 어째 보면 시대착오적인 무기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변경하기가 좀 힘들다. 빨리 변경해야 됩니다. 예. 트럼프가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는 이유가 미국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일까요? 지금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하는 모든 정책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는가 하면 자국 내 제조업체를 끌어들이기 위한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끌어들이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타당한 정책이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미국과 관계를 가지는 다른 나라 입장에서 힘들지만 일단 관세를 막 때리는 것도 관세가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관세를 때리면 사실은 미국 회사들이 바깥에 나가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 회사들이 다른 데 생산 기지를 두고 있어요. 그 관세를 때리면 그 회사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회사에 넣는 압력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제조업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정확하게 제조업이 일어나지 않으면 미국은 패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걸 보면 됩니다. 그 방법은 굉장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거나 트럼프의 특유의 블러핑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은 정확하게 관세를 얻어서 뭐 경제를 살리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고 제조업을 미국 회사들이 밖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을 국내로 끌어들이라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곧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3차 세계대전이 날 분위기는 그렇죠. 왜냐니까 유럽 자체가 유럽과 미국이 범서방이라는 데서 이제 패권을 내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그 논리에 따르면은 다음 그 패권 국가하고 기존 패권 국가하고 한번 붙는 거죠. 그런 모델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3차 대전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논리적 연장선상에서. 그러나 3차 대전을 하려면은 일단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국가들이 뭐 전쟁을 할 수 있는 경제력이 아닙니다. 이걸 하려면은 굉장히 큰 파이낸스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로스차일드나 이런 데 돈을 대주면 3차 전쟁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현재 전쟁을 하더라도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러시아의 방산 생산 능력을 쭉 보면은 전혀 이렇게 이 서방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요. 특히 이제 군사력을 이루는 무기 생산이나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인력을 양성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그 산업 베이스를 확보해야 됩니다. 공장을 만들어 놓고 바로 찍어내면은 그게 돈이 됩니까? 공장이 금방 문 닫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어떤 수지 타산을 맞춰야 되는데 한참 돌아갈 때까지는 국가의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국가가 그걸 감당할 돈이 있습니까? 각국이 전부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GDP 대비 뭐 어떤 나라는 100% 넘은 나라도 많고요.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그걸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력이 약한 상태에서는 군사력을 만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러시아나 이런 데서 왜 저게 군사력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러시아의 부채가 GDP 대비 극도로 낮은 빚이 없는 나라에 가까운 나라거든요. 그리고 중국도 지방정부는 빚이 많지만 국가는 적고요. 우리나라도 빚이 좀 서방 기준으로 보면 적은 나라에 속합니다. 그런데 OECD로 보면 OECD 전부 다 빚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유럽인 나라들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아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흐름으로는 가능하지만 능력으로 보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전쟁이 대만 해협이나 한반도에 주는 교훈이 있다면? 미국의 영향력 약화로 인해서 이제 대만을 이용해서 중국의 싸움을 거는 이런 이제 비현실적인 것을 거의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런 일을 안 할 거고요. 중국이 대만을 점령할 건지에 대해서는 냉철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중국이 미국한테 계속 이야기하는 건 대만을 군사적으로 점령한다기보다는 대만의 정권 자체를 그 하나의 중국에 반하는 대만이 독립하겠다는 그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점령할 뭐 능력을 갖추고 있고 준비는 하고 있지만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고요. 사실은 이 이야기가 이제 미국의 허슨 재단의 이제 필스베리 같은 사람이 뭐 100년간의 뭐 이런 책을 쓰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적이 필요해서 그 만드는 스토리라 볼 수 있고요. 중국이 이때까지 최근에 몇십 년 동안 보면 어느 나라에 가서 뭐 군사적으로 강압하고 이런 거는 전혀 없거든요. 중국 마찬가지, 러시아도 마찬가지. 해외에 이렇게 파견하는 것은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지 미국은 800개 해외 기지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그런 국력도 안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어떤 게 예를 들어서 쓸데없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걸 이제 배제해야 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일을 당하면 안 되는 거죠. 전쟁을 부추기는 외세를 경계해야 되고요.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능력을 최후를 대비해서 전쟁 능력도 구비하고 국방비도 투자하고 이건 잘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철저히 전쟁에 대비한 자세는 필요하지만은 전쟁이 일어나면 일단 나라가 망가진다. 그래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제 갖추고 있고 특히 우리가 군사력에 투자하는 이유가 전쟁을 안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다. 이런 걸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작전 계획을 준비하고 해도 일단 북한은 통합 방공망을 갖춘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적을 상대로 현대정전은 쉽게 끝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며칠 만에 끝낸다는 것은 우리 계획의 이야기고 그렇게 전력을 준비해서 할 수 있게 우리 능력을 갖추자는 뜻이지 약간의 실제로는 상상 속의 이야기다. 왜냐하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너무 불확실한 요소가 많아서 어떻게 나갈지 모르죠. 만약에 뭐 우리가 확실히 100% 사흘 만에 전쟁을 끝낼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쳐들어가 끝내는 게 방법이겠죠. 그 위협을 두고 몇십 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고생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전쟁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만약에 한반도의 전쟁이 나면 안 그래도 출산율 저하를 아직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데 우리 청년이 다 사라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크라이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동북아 지역 분쟁에도 휘말려 들지 않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보여야 된다. 외교관계를 상당히 강화해가지고 일극체제가 붕괴되고 다극체제로 변화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다변화를 해야 되고 우리가 과거에 냉전 해체기에 노태우 정부의 이제 북방정책을 해서 급속하게 우리가 이제 외교 노선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태우 정부가 군사 정부의 연장선상에 있었잖아요. 노태우가 군인 출신이고 그리고 그 이제 뭐 1212 이후에 이제
전두환과 이어져서 온 군사 정권이었고 그 다음 정부를 우리가 문민정부로 했는데 그 군사 정부에서도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했다는 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충격이었거든.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적으로 생각했던 공산주의 국가하고 외교 관계를 맺는다든지 이런 거 한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어쨌든 그거 덕분에 지금까지 우리가 경제도 유지하고 세계적으로 지위도 높아지고 있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는 엄청난 영향을 하에 있고 우리나라가 80년 동안 한미동맹이 우리의 생명줄 같은 그런 관계를 유지했지만 우리는 항상 미래를 생각해서 우리가 유연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당장 정책을 바꾸자는 게 아니고 사고는 굉장히 유연하게 하고 다양한 대안을 고려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이 전쟁을 보며 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군사력 자체로 보면 가성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사 기술도 중요하지만 또 전쟁 수행 개념의 발전도 중요합니다. 지금 새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굉장히 기술이 많이 발전했거든요. 특히 이제 드론과 인공지능 이런 것과 특히 이제 이 통합작전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사 기술도 중요하지만 생산을 잘해서 가성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전쟁을 수행하는 개념이나 신무기의 등장이나 어떻게 전력을 통합해서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발전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국가가 전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가 부족하면 그게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우리가 뭐 채소 법칙이라 해서 식물들의 영양 중에서 하나가 부족하면 그것 때문에 전체 성장이 그 가장 약점 수준에 맞춰진다 이런 이론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래서 특히 이제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다 고루고루 발전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잘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내러티브전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 기간 내내 서방의 내러티브에 속아가지고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뭐 국가 전체 정책이 혼동을 좀 거듭했죠. 이제 이런 데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고요. 우크라이나가 미국 말 듣고 전쟁 수행했다가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라도 거의 없어지고 동맹도 아니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이용만 당하고 벌어진 거예요. 네오콘 어떤 수단에 의해서 2019년 랜더 보고서처럼 그냥 러시아를 약하게 하게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이용당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용당하면 안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한미동맹이 70여 년간 우리 생존과 번영의 핵심적이었지만 미국의 제국의 모습도 마지막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막연히 미국만 믿지 말고 지금도 미국과 동맹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중요하지만 미래는 또 다른 대안을 준비하고 우리가 여기서 논의할 수 없지만 다양한 요소를 발전시키면서 활발한 논의를 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 세계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일단 이제 점쟁이가 아니라서 세계 질서가 어떻게 갈 수는 예측불능이죠. 하지만 미국의 세태는 분명한 추세고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패권을 유지하게 노력할 거지만 미국이 영향력이 계속 오래 가지만 미국이 모순의 무게를 언제까지 버틸 수 없고요. 그래서 이게 트럼프 행정부가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지만 이게 잘 될지는 아직까지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 항상 일극이 무너지면 다극체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극체제는 거친 후에 또 하나의 일국이 나올 수는 있죠. 그러나 현재 추세는 다극체제가 오래 갈 수가 있고요. 중국은 덩치가 커졌지만 국격으로 보면 아직 리더십을 보이기는 좀 힘들고 소프트파워가 없기 때문에 중국이 당장 등장하기는 힘들고요. 러시아가 소프트파워에서 뭔가 보여줬지만 리더십도 좀 보여줬지만 러시아 자체가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압도적인 패권 행사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유럽은 망하기 때문에 리더십은 그냥 생존을 걱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이 이제 계속 약화가 되면은 세계는 당분간 전쟁 없는 시간이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현재는 초국가 세력이 어느 때보다 영향이 커졌죠. 아직까지는 이제 지금 약간 숨어 있지만 이게 앞으로 경계심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세력들을 이제 제압하는데 뭐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능력 중심이 아닌 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뭐 DEI나 우리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지만 DI 이런 걸 통해서 미국이 군대도 뿐만 아니라 국력 자체가 얼마나 약화됐습니까? 러시아에서는 나토군을 레인보우 솔저라 그럽니다. 레인보우 솔저. LGBT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전장에서 얼마나 무기력했는지를 보면 DI 이런 걸 그만둬야 되는데 미국은 군에서 DI를 폐지해버렸죠. 그래서 미국은 당분간 상당히 개선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런 논리들이 사실 글로벌 세력들이 각국에 있는 민족주의적 보수파들을
깨기 위한 어떤 도구거든요. 이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면서 뭐 철없이 유행이 따른 것처럼 하면 안 되고요. 이게 왜 이런 게 우리나라하고 맞지 않은 게 들어오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어떤 기존의 강력한 그 세력을 깨기 위해서 만들어낸 프로파간다고 내러티브고 그걸 준수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USAID의 이제 운명과 함께 이제 글로벌리스트 아젠다를 추진했던 세력들이 어느 정도 앞으로 계속 공격할 것인지 물러날 것인지 이런 것들에 우리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추세를 좀 파악하실 수 있다. 그래서 너무 국내 어떤 아젠다에 세밀하게 보시지 말고 큰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전쟁 초반 많은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의 빠른 패배를 예상했는데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사실을 전문가들 이야기한 게 잘못 전해졌는데요. 그 이야기가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한 말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후에 전쟁을 오래 끌어서 이제 좀 무능하다 러시아군들이 이런 비난을 위해서 이제 서방에서 러시아가 한 말이라 했는데 이거 사실이 아니고요. 저 이야기는 기록이 다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전쟁하기 전에 한 20일 전에 이제 벨라루스의 루카센코 대통령이 전쟁하면 우크라이나야 3, 4일에 무너질 것이라 이렇게 말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푸틴이 키예프까지 가는데 2주일이면 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버텼다기보다는 러시아가 소모전을 택했다고 보면 됩니다. 초기에 마리우폴 이런 데를 보시면 그 마리우폴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데 그거를 한 5월 달에 대부분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5월 20일에 끝이 나는데 한 석 달 만에 정말 대규모 공단, 우리 같으면 뭐 포항제철 같은 그런 그 시설에 전쟁을 하는데 그 들어가가지고 이제 다 소탕을 해버리죠.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1년 지났는데 다 부쉈는데 아직까지 하마스가 건재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교하면은 러시아가 엄청나게 전쟁을 잘한 거죠. 그래도 우크라이나도 굉장히 잘 싸운 겁니다. 초기에 우크라이나 전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랫동안 훈련도 받고 사기도 받고. 그런데 어쨌든 소모전을 택하면서 이제 러시아가 희생을 줄이지 않게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간 게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나토의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이제 쳐다보고 있는 러시아의 관점은 그 무기가 나토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우크라이나에 소모하게 하는 게 낫다.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여러 국면에서 러시아는 계속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끌어들이거든요. 함정을 파놓고 끌어들이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러시아가 소모전을 택했다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버텼다기보다는 뭐 우크라이나도 군사력이 막강했죠. 나토 국가에서 미국 빼고 터키 빼고 뭐 터키하고 비슷한 정도로 군사력이 셌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터키는 우수한 장비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군사력도 크고 그 정도로 막강한 군대가 전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서방 언론에서 최근에 이제 USAID 폐쇄 비슷하게 하면서 서방 언론이 USAID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정보전을 지원해주고 내러티브 전을 위해서 서방 주요 언론에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이제 최근에 폭로가 됐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언론은 전부 다 USAID에서 지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90% 예산을 준다고 그랬죠. 그리고 BBC 같은 데서도 USAID가 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되면서 이 전쟁이 소위 말하는 내러티브 오페어, 그 내러티브 전을 사용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서 보도하는 거하고 현실은 상당히 차이가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정보국, 72정보국이죠. SBU라 그러는데 이 활동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지금도 러시아군들은 가장 걱정하는 게 뭔가일까? 그 자기 SNS 계정에 블로그를 가장해서 여러 가지 막 그걸 합니다. 그러면은 공작을 하면은 보이스피싱 당한 것처럼 속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전선의 러시아군들이 이상한 정보가 오면 이게 SBU에서 한 건지 실제인지 이거 확인한다고 시간도 걸리고 이 정도로 정보전이 좀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북한군 포로도 SBU의 작품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통신 기반망은 스타링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없었으면 2년 전에 이미 전쟁 끝났을 겁니다. 그 백본 자체가 그 통신망 자체가 스타링크 없으면 전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표적에 대해서 표적을 타격하는 것들은 미국의 글로벌 C4ISR 망이 제공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긱스라 그러는데요. 우리 한국도 뭐 이제 이렇게 들어있고 이런데 위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표적 정보를 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크라이나가 무슨 수단이 있어서 러시아군이 어떤 위치에 뭘 하고 있는지 태세 파악도 전혀 못하고 깜깜이 상태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크라이나군 자체로 했다기보다 미국이 깔아놓은 미국과 나토를 통해서 깔아놓은 여러 가지 그 이네이블러 속에서 우리가 이네이블러라고 합니다. 그 속에서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자동차 몰고 이 밖에 내비게이션 켜고 나갈 때 우리는 내비게이션 하나만 틀면 되지만 실제로는 GPS 위성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성 정보를 받고 그 통신회사나 내비게이션 서비스 회사에서 각 차량들로부터 받은 빅데이터를 처리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우리가 정보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내비게이션 하나나 전화기 하나를 가지고 가지만은 거기에 깔려있는 네트워크나 정보 처리 장치는 엄청나죠. 그게 없으면 우리가 뭐 다시 지도 보아가면서 이제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깔아놓은 10화 SR 정보망, 위성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호크, 뭐 온갖 탐지 수단과 전자전 수단과 그리고 공중에서 떠서 지상 표적에 이동하는 걸 잡아내는 무빙 타겟 인디케이터 같은 MTI 그런 것들 다 제공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몸만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게 없으면 우크라이나군이 아무리 전투 능력이 뛰어나도 현대전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군대는 전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몸으로 싸우고 미국이 나머지 다 제공해줬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같이 형편없는 군대를 러시아군이 왜 못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죠. 사실 미국이 싸우는 것보다 우크라이나가 더 잘 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병사보다 우크라이나 군의 개개 병사의 능력은 더 나았을 수가 있거든요. 아까 4단계 설명했는데 초기 전투력은 굉장히 우수했습니다. 뭐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의 리더십이 전쟁에서 차지한 역할은 무엇인가요? 예, 우리 언론에서는 젤렌스키가 상당히 지도를 갖춘 사람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이미지 메이킹에 불과하고요. 젤렌스키는 역사 이래 뭐 최악의 지도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아마 가장 최악의 지도자일 수 있습니다. 여튼 어리석은 판단으로 나라를 전쟁에 끌고 나가가지고 지금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인구의 절반이 뭐 절반은 아니지만 뭐 절반 가까이 30~40%가 나라를 떠났고 100만 명 이상의 젊은 남성들이 사망을 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지금 우크라이나를 대를 이어갈 남자가 없어요. 그야말로 씨가 말랐습니다. 어째 보면 지금 병력이 부족해가지고 18세에서 20세 남자까지도 이제 군에 지원하라고 하는데 지원하면 미화로 한 24,000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뭐 3,500만 원 이상 되니까 우크라이나는 엄청난 돈이죠.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못 사는 나라거든요. 1인당 국민소득이 5,700불인 나라인데 그러니까 뭐 4배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군에 안 갑니다. 왜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니까 저게 말로만 저렇게 하지 들어가면은 군에 내보내주기도 하지 않고 그리고 부패한 나라라는 걸 알죠. 사실 저렇게 만든 게 미국의 네오콘인데 이제 이걸 부추겨가지고 사실 보면 나라를 낫지로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현재 빨치산들이 활동 중입니다. 우크라이나계 빨치산이 있고 러시아계 빨치산이 있고 서로 돕고 있고요. 이게 이제 결국은 러시아계는 네오나치 정부가 러시아계를 탄압하니까 들고 일어났지. 이게 사실 러시아계가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이게 러시아 사용 불법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이상하고 유치원에 가면 러시아계 죽이는 노래도 부르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전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젤렌스키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나쁜 지도자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언론에서 굉장히 자랑하고 있는데 어쨌든 언론 보도를 믿는 것은 언론에서 젤렌스키 지도를 자랑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언론 보도 믿는 것은 북한의 세뇌와 같은 수준이죠. 우리나라에 가서도 뭐 돈을 뜯어갔죠. 지금도 우크라이나 모금 사이트가 있는데 그 돈이 우크라이나에 안 갑니다. 다 부정부패로 나가고요. 지금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돈을 이제 추적하고 있는데 수백억 달러가 카리비아에 있는 유령 계좌로 흘러 들어간 걸 조사하고 있죠. 그 돈이 오면 다 빼돌립니다. 그래서 그 실체를 이야기하면 지도를 이야기를 못하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독재자고 네오나치와 협력을 해서 권력을 유지하죠. 사람들이 젤렌스키를 잘 모르는데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러시아계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 나올 때 39살에 우크라이나 말을 배웠어요. 지금은 좀 하는데 우크라이나 말이 러시아 말 사투리 비슷한 거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이 사람이 만들어진 인물이고 지금 이렇게 연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하기 전에 제1야당을 폐쇄해버렸어요. 그리고 당수를 투옥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회사를 다 압수해버렸고요. 그리고 야당 성향의 TV 채널 3개를 폐쇄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임 대통령 포로셴코한테도 제재를 가했죠. 자기한테 대항하는 모든 사람을 이제 투옥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는 그 법으로 러시아와 협상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상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고요. 굉장히 독재자죠. 그런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상대로 유효하게 사용한 전술은 무엇인가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 비해서 싸우는 방법이 상당히 좀 모자랐어요. 군의 깊이가 좀 달랐는데 그 대신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굉장히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드론입니다. 드론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그 시소 관계가 있는데요. 상당히 러시아가 앞서갔기도 하고 처음에 또 우크라이나가 드론은 좋았습니다. 드론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래서 드론이 계속 진화 중인데 앞으로 전쟁이 거의 드론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럴 정도로 하고요. 왜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계속 구사할 수 있는가 하니까
FPV 드론이나 드론을 자체 생산하는 능력을 구축해 놓은 상태고요. 이게 간의 수구금 형태로 여러 군데 분산해서 제조하니까 러시아가 위치 파악을 못해서 생산 시설을 타격하지 못하고 타격했다 하더라도 또 뭐 금방 이전해서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드론이 쉬워졌고 또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되고 있고요. 대형 드론도 생산이 좀 활발해져가지고 러시아의 본토에 있는 각종 시설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방공 능력이 출중해서 막아내고 있지만 방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리크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막아낼 수 새 나가는 게 있죠. 그래서 다 막지는 못하기 때문에 일부 계속 피해는 발생하고 있고요. 드론은 이제 FPV 드론이나 그 FPV 드론에 이제 광섬유 드론 그리고 인공지능 드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과거는 통신을 이렇게 해서 조정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무선으로 하지 않고 이제 광섬유 이런 걸로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게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드론끼리 협업도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에서는 러시아와 거의 마찬가지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엎치락뒤치락 한다. 러시아가 조금 앞서기도 하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금방 따라오기도 하고 우크라이나가 좀 앞서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게릴라전은 우크라이나에서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게릴라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숨을 데가 많아야 되거든요. 옛날처럼 뭐 지리산 이런 데 숨지 않습니까? 깊은 산에 숨거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고 우크라이나는 이제 일부 군흥지가 있기는 하지만 광산 지역이나 이런 산지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평지입니다. 뭐 이렇게 약간 힐 정도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많은 수의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고요. 그 대신 정보전은 굉장히 이제 뛰어나다. 그래서 보이스 피싱에 가까운 위장 전술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건 뭐 정보전은 능력의 문제라기보다 전개 방식의 문제고 그리고 이제 전력에서 서방의 언론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정보 작전을 하려면 그걸 바로 서방 언론에서 나릅니다.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말이 금방 퍼지는 그런 식으로 되고 있죠. 그래서 그걸 심지어는 러시아 사람들도 그거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나오니까요. 뭐 그런 쪽에서 좀 유리하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일단 우크라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지도부가 서방의 이제 달콤한 말에 속아가지고 나라를 망치게 된 것이죠. 사실은 군사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기보다 돈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우크라이나 경제라는 것 자체가 없거든요. 1,000만 명 정도 이상이 빠져나갔고 100만 명 이상이 전사했고 뭐 경제가 나라 상태가 좀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가장 가난한 나라였는데 그 부의 원천도 천연 자원이었고 근데 그것도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러시아가 차지한 곳에 있고 나머지는 농토죠. 그래서 현재 경제는 형편이 없고 외국의 지원으로 공무원 월급도 주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언론사도 그렇게 유지하고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의 국채를 막 받아준 것이 영란은행이거든요. 그리고 블랙락을 비롯한 투자자들인데 벌써 작년부터 이제 만기 상환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영국은 거의 뭐 망할 수도 있습니다. 영란은행 같은 경우는 돈 막 찍어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한심을 사는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손절하는 걸로 보이고요. 미국은 뭐 우크라이나나 유럽의 안보에 관심이 없고 특히 트럼프 정부는 돈으로 손해보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이든 행정부와 완전히 다르게 이렇게 할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는 이게 국가를 운영해본 경륜이 없거든요. 역사적으로 국가가 생긴 게 90년도 이후에 처음입니다. 우크라이나 민족은 있었고 다른 나라에 편입돼가 있기는 있었죠. 폴란드에 들어가기도 하고 러시아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건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이 30년 가량 이제 나라를 운영하면서 역사적인 소위 말해 레퍼런스 포인트가 없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면은 우리 같으면 명청 교체기에 뭐 있었다든지 임진왜란 때 뭘 했다든지 고려 시대 때 뭘 했다든지 살수 대첩 어떻게 하든지 뭐 외교는 어떻게 풀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DNA 속에서 국가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걸 알지만 우크라이나는 그런 게 없는 거죠. 서방에서 뭘 이야기해도 그냥 계속 속고 당하고 이용당하는 거죠. 그래서 어째 보면은 이렇게 막강한 지원을 받아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동맹이 아직 한 나라도 없거든요. 나토도 동맹이 아니고 미국도 동맹이 아니고 지 혼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의 안전을 보장하는 어떤 절차도 없으면서 그냥 야 휴전 하지 말고 지원해줄게 싸우라 그러면 싸우고 이런 조금 국가적인 의사결정 체제를 가진 것도 아니고 어째 보면은 국민들 생각하지도 못하고 탈레반보다도 무능하죠. 어쨌든 뭔가 뺏고 얻어먹고 이런 건 알지만 국가를 성장시키는 방법은 모르고 생각조차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이라도 국가를 경영하는 의식이 있었으면 서방 큰 손들에게 나라를 이제 통째로 넘겨주지 않았을 건데 이게 가장 취약한 분야로 볼 수 있죠.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그 승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전 세계가 달려들어도 전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뭐 그렇게 하려면 전 세계가 러시아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해야 되고 그게 뭐 가능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러시아는 세계 최대 핵 보유국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이긴다 이거는 불가능하고요. 이제 우크라이나는 비현실적인 최종 목표보다는 현재 정권을 교체해서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 네오나치를 뿌리 뽑아야 됩니다. 이게 나라에 극한의 해를 미치고 있는데 권력을 잡아가지고 이제 나라를 갈아먹고 있는데 이제 극혐주의 이게 이제 나라 발전에 해가 되죠. 사실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계랑 우크라이나계가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서로 결혼도 하고 뭐 사돈 팔촌은 다 뭐 이렇게 서로 러시아계고 이렇게 뭐 우크라이나계고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어째 보면 한 사촌, 팔촌 뭐 이 정도 뭐 친척 정도의 관계인 국가였어요. 그런데 이게 이 전쟁을 하면서 서로 간에 막 죽이고 하니까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가 않겠죠. 어쨌든 우크라이나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가 될 재력도 없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이제 국민들이 상당히 갈라지게 됐지만은 젊은 남자가 없는데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노동력을 전쟁터에 갈아 넣은 이 사람은 또 지도 책임 안 지고 그냥 연기만 하고 결국 도망갈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 사람의 미래 예측은 할 수 없지만은 우크라이나 국가 관점에서 보면 누가 이걸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부패한 나라, 가난한 나라, 갈라진 나라, 생존 기반이 사라지고 악독한 인종 혐오주의가 이렇게 아직도 살아 있고 외부에서 안전 보장해 준다 해서 이 나라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현재로는 나라를 보존하기만 해도 우크라이나에 지금 현재 관점에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이 지경까지 왔으니까.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중요한 국면은 무엇인가요? 현재 전선은 크게 나누어서 이제 러시아 쪽으로 침공하는 쿠르스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돈바스 쪽에 쿠피안스크, 차스비야르 그리고 포크로스프 이렇게 이제 크게 네 군데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격전이 일어나는 곳은 도네츠크 지역의 포크로프스입니다. 이걸 돌파하면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제3도시인 드니프로까지도 갈 수 있고 또 서남 쪽으로 우회해가지고 자포로지아나 헤르손의 그 드니프로 강북 지역으로 진출이 가능하고 멀리 가면 오데사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포크로프스크를 막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서 현재 러시아 군들은 포크로프스를 포위를 시도하고 있고 동쪽, 서쪽으로 포위를 하고 있는데 동쪽은 잘 진출하고 있는데 서쪽은 우크라이나군이 11개의 여단을 투입해가지고 진출을 시도하는 러시아군을 양쪽에서 절단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능한 것으로 정평이 난 미카일로 드라파티 사령관을 임명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사활적으로 거기서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르스크 지역은 우크라이나군이 더 이상 진출하지 못하고 계속 움켜들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 협상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 피해가 생기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정예군을 투입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러시아는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즐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니까 돈바스로 갈 전력들을 거기로 계속 투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계속 유도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쿠르스크 지역은 요새 구축이 곤란하기 때문에 돈바스에 비해서 피해가 한 2배 정도 생기는 아주 우크라이나로 보면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난 8월부터 시작해서 우크라이나 군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한 6만 명 이상 손실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 돈바스 전선 러시아 진출선 총괄을 저기 이제 지도를 제가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이제 노란 화살표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거기는 우크라이나 군의 보급로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빨간색 화살표는 러시아군이 공격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밑에 있는 화살표들은 아직까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고 그 방향으로 갈 계획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포크롭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이 4월을 다해서 이제 막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최대 격전지 포크롭스크는 아까 설명한 대로 포크로스크가 가운데 있는 도시인데 양쪽 외곽에서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러시아군이 진출하고 있고요. 빨간 쪽은 그렇게 많이 우크라이나군이 잘 막지 못하고 있지만 왼쪽에 서쪽에는 11개 여단을 보내서 진출하는 그 포위 위해서 러시아군이 진출하는 방향을 목을 조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격전이 일어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을 굉장히 대량 투입해가지고 러시아군들이 저기에 이제 중장비 같은 걸 투입해서 이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도보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저기가 좀 피곤한 상황이긴 한데 그렇지만 좀 전반적인 군사력이 이제 특히 포병이나 항공력으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군이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은 포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쿠르스크 지역으로 내려가면요. 쿠르스크 지역은 이제 관심 지역인데 최초에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했던 영토가 외곽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검은 선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인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하고 있는 선은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러시아군이 서북쪽 방향에서 굉장히 강하게 압력을 넣고 전격하고 있고 거기서는 우크라이나군이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수자 지역인데 노란색 화살표 끝부분입니다. 저기가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파이프라인, 가스 파이프라인이 이제 두 군데가 겹치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저기를 우크라이나가 사수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군이 남쪽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5km 정도까지 접근했습니다. 그렇지만 저기에 이제 계속 강력하게 투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초기에 예상했던 전쟁 양상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다르게 전개되었나요? 초기에 비해서 일단 우크라이나군의 전력이 급격히 약화된 상황이고요. 이 전쟁 전반에서는 굉장히 최대 격전지가 사실 2023년 5월에 이제 붕괴됐던 바흐무트 지역입니다. 거기서 거의 10개월 동안 우크라이나군이 버텼거든요. 거기서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무너지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전세가 점차 약화됐는데 우크라이나군이 23년 여름에 여름 공격, 썸머 오펜시브라는 걸 했습니다. 뭐 대대적으로 선전도 되고 있는데 거기서 크게 실패를 해가지고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부터 우크라이나군의 손실이 좀 급증하고 이제 급속히 붕괴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2024년 8월에 이제 그 쿠르스크 공격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군이 정예 병력들을 돈바스에서 빼가지고 걸로 가는 바람에 돈바스 지역에 이제 굉장히 많이 악화가 되고 있고 지금까지 그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크라이나군의 병력이 부족이 굉장히 심해가 드론으로 전쟁 수행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 상황을 보시려면 크게 이때까지 어떻게 됐나 우크라이나 군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우크라이나의 첫 번째 군대는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8년 동안 나토에서 집중 양성을 했고요. 아조프 여단이나 소위 말해서 네오나치의 강성 부대가 있어서 전투 의지도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사용했던 무기도 구소련제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이건 뭐 우크라이나가 30년 동안 사용했던 것들이 굉장히 익숙했고요. 특히 이제 전투에서 중요한 것은 유지 관리 인력이 중요합니다. 장비는 쓰고 나면 계속 이제 정비가 필요한데 이 유지 관리 인력들이 자기가 잘 아는 전문 인력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무기의 가용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높았죠. 유지 관리 문제를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하시려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운전을 배우는 데는 몇 달이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동차 정비사를 만드는 데는 몇 년 이상 걸리죠. 몇 개월 훈련해서 전장에 투입시킬 수 있는데 정비 인력들은 아주 전문성이 오기 때문에 이제 정비 인력 양성에 시간이 걸리고 그 장비가 바뀌면은 새로 또 그 인력을 생성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군은 장비를 계속 이제 다른 걸 받아가지고 그 정비 인력이 모자라니까 실제로 무기가 많이 투입돼도 그만큼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거죠. 어쨌든 첫 번째 단계에는 보급에도 문제가 없었고 그 이유는 러시아가 앞에서 전선의 전쟁만 했지 우크라이나에 인프라 공격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잘 싸워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결사항전을 하다가 2, 3개월 거의 첫 번째 군대 거의 전멸했습니다. 마리우폴 전투나 이런 데서는 러시아가 소모전으로 전환하기 전에 굉장히 러시아도 피해를 입으면서 굉장히 과감한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쌍방이 굉장히 손실이 컸던 시기입니다.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래도 이제 약간 나름 강력한 군대였는데 자체 무기보다는 동구권에서 지원해준 구소련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익숙해서 전혀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하르코프나 헤르손에서는 공세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보급의 문제는 없었지만 문제는 나중에 헤르손에서 발생했는데 이제 헤르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그 헤르손과 자포로지아를 건너는 드니프로강 하류에 큰 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러시아군이 강까지도 갔고 강 이북으로도 진출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북으로 진출했는데 이제 댐을 폭파하겠다 이러니까 이북 진출했을 때 강 연안에 있는데 숨을 댈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이제 강 이북에 있는 이제 러시아군을 이남으로 이렇게 후퇴를 시켰습니다. 그 후퇴하면서 이제 러시아군이 가짜 진지도 만들고 진짜 진지도 만들면서 준비된 이제 방어 태세를 취하면서 후퇴를 했는데 우크라이나군이 오랜만에 처음으로 후퇴하는 러시아군에 공격을 한다고 들어가다가 가짜 진지에서 굉장히 그 위장 전술에 당해서 손실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크게 손실이 발생했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바흐무트에서 크게 괴멸될 때까지 이 두 번째 군대가 손실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 이후 세 번째 군대는 이제 주로 동원된 군대입니다. 22년도 초기에 동원될 때는 자원병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투 동기가 상당히 높았고요. 사기도 높았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바흐무트 전투에 패한 뒤에 크게 패하고 나서 우크라이나 동원병들은 자원자가 점차 감소했고요. 전투 동기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뭐 강제로 이렇게 동원하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그때부터 발생했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훈련도 좀 안 돼서 이제 전장에 투입했지만 그것보다 문제는 장비가 다 없어지니까 나토 장비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들은 영국이나 독일 이런 데서 나토 장비를 다루는 외국에서 훈련을 받고 뭐 폴란드 이런 데서 훈련을 받고 투입됐거든요. 근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장비는 쓰고 나면 금방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정비 유지를 위한 인력은 단시간에 양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토 장비는 왔지만은 구소련 때 장비보다는 정비 유지가 잘 안 되고 해서 무기 장비가 가용도가 금방 악화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약간 이게 내러티브 전쟁의 그런 특징이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2023년 8월 9월부터 이제 여름 공격이라는 걸 했습니다. 2023년 6, 7월부터 준비해서 했습니다. 이게 하도 이제 오랫동안 준비하는 바람에 러시아 군들이 공격해 올 걸 알고 오중의 방어선을 이렇게 구축해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은 첫 번째 방어선도 제대로 돌파하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특히 이제 자포로지아에서 거의 제한적인 수준을 패배해가지고 이때 큰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실제 어떤 인력의 손실은 그다지 크지 않았는데 군사력 전반이 무너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서서히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더 이상 방어할 수 없는 수준을 갖고 있고 네 번째 군대에 와서는 거의 강제로 동원된 군대입니다. 전투 동기도 낮고 전선에서 인력 손실도 급증하고 탈영도 많고 굉장히 늙은 사람들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훈련 부족으로 싸우지도 못하고 뭐 심지어는 공군이 다 무너지니까 공군이 할 일이 없으니까 공군을 보병으로 투입하기도 하고 이런 엉망인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토의 장비 지원이 숫자는 많이 있지만 체계적으로 지원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라이커 장갑차는 많이 줬는데 페트로 미사일을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불균형된 전투 장비로 구성된 걸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숟가락과 젓가락이 있어야 되는데 숟가락만 2개 주는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 할 수는 있는데 불편한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비 유지 인력 정비 기술자는 훨씬 더 부족한 상황이 됐고요. 동원 자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억지로 동원하니까 이제 그 사기도 떨어지고 전투 패배도 당연하고 이 과정에서 이제 부패가 굉장히 늘어나서 돈 주고 빠지고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군대가 현재 우크라이나군이고요. 거의 붕괴 직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지금 4단계를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이 기동 장비의 손실을 보시면은 이 그래프로 알 수 있는데요. 지금 4단계가 그 크게 스파이크 있는 저것이 현재 상태이고 오른쪽에 빨간 스파이크 있는 저 부분을 보시면 손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인 작전 템포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쟁 초반에는 러시아도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지만 초중반에 들어서 이제 더 이상 협상이나 이런 거 안 되고 전쟁으로 간다. 그리고 주요 거점들을 확보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주로 마리우폴 정도죠. 그 이상부터 2022년 9월 정도부터는 러시아가 소모전을 택합니다. 그래서 소모전을 택했기 때문에 2차 대전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매우 느린 전쟁입니다. 2차 대전은 대규모 기동이 일어나서 굉장히 빠르게 오고 가고 했는데 비해서 똑같은 지역에서 일어났지만은 굉장히 느린 전쟁을 하고 있고 현재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네 번째 군이 싸우는 전선 이동은 그래도 이제 첫 번째, 세 번째보다는 훨씬 빠르게 일어나고 러시아가 밀리고 있지만은 우크라이나가 원체 넓은 나라다 보니까 지도를 놓고 보면은 한 달 동안 전선 이동해도 별로 표시가 나지 않죠. 그렇지만 이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붕괴 중인데 지금 작년 12월 달에 이제 러시아 국방장관이 보고하기로 25년 내에 4개 지역은 수복이 가능하다 발언을 했는데 그때 제시했던 기준이 하루에 70제곱평방킬로미터를 이제 점령을 한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실제로 25년도 와서 1, 2월 중에는 3, 40제곱평방킬로미터로 하락했습니다. 그 원인은 아마 이산낭동에 따라서 라스푸티처럼 뻘이 쭉쭉 빠지니까 기동로가 포장된 도로밖에 제한이 좀 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조금 이렇게 거의 최후의 저항이랄까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저항을 했기 때문에 아까 포크롭스 지역에 설명드린 대로 굉장히 러시아 진출이 계획대로 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좀 바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보급의 문제인데 러시아군이 쭉 이렇게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 그 방향을 보면은 뒤에 러시아에서 연결되는 철도 라인을 통해서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급이 철도를 통해서 보급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오는 그런 보급로는 러시아가 인프라를 많이 파괴해가지고 도로 정도밖에 유지가 되지 않는 철도로 전진하기 좀 힘들기 때문에 물량면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좀 불리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요?
예, 전쟁이 장기화되면은 양쪽 다 피곤한 건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러시아는 문제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병력은 항상 걱정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이 전세를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간이 지나면 러시아가 이기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서방의 군사 분석가들, 전문가들은 군사적으로 좀 아는 분들은 전쟁은 이미 러시아가 이겼고 전투만 남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정도로 일단은 전세를 뒤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는 계속 전쟁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협상을 이제 요구하고 있으니까 뭐 협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협상에서도 러시아가 좀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종전이 가까우니까 우리 2차 대전 종전할 때 보면은 45년도 끝나지만 43년, 44년부터 벌써 연합국들이 모여서 전후 관리를 논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러시아도 지금 현재 이제 여러 가지 제재를 해서 등을 돌렸던 이제 러시아가 비우호국으로 뭐 우리나라로 포함되어 있죠. 비우호국으로 분류했던 50개국에 대해서 이제 이걸 외교적 대가를 어떻게 받아낼까 이런 정도를 지금 생각하는 정도로 이제 전쟁 자체는 러시아는 일단 군인들한테 맡겨놓고 더 이상 신경을 안 쓰는 그런 걸로 보면 되고요. 지난 3년간 러시아는 전쟁을 통해서 군사력이 혁신적으로 좀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도 많이 활성화됐고요. 무엇보다 정치적으로는 이제 그동안 8년 동안 2014년도 이후에 8년 동안 이제 계속 우크라이나를 공격해라, 전쟁을 벌여라 했던 그 매파들의 압력을 계속 그 푸틴이 견디고 있었는데 이제 푸틴은 사실 비둘기파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푸틴이 굉장히 그 온건파입니다. 아마 스펙트럼 놓고 보면 가장 온건한 쪽에 있는 게 푸틴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매파 같은 사람 베데프 전 대통령이자 총리했던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푸틴이 어려웠었는데 이 3년 동안에 어느 정도 전쟁을 해서 획득한 게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인기가 높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쟁을 너무 빨리 끝내면 현재 전쟁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해놨던 것에 조정 소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응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빨리 끝낸다기보다 자연스럽게 끝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러시아가 전쟁 기간 동안 브릭스 확대를 주도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엄청난 성공을 이루고 있고요. 서방에서 이야기하는 푸틴과 시진핑의 신뢰관계 뭐 이거 깨려고 노력하고 있는 신뢰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중소관계에 교훈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은 그 닉슨의 중소분리 정책의 아픔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러 관계는 상당히 매우 강하고요. 러시아도 서쪽을 맡고 중국은 동쪽을 맡는 그런 역할 분담을 하고 있고 인도는 브릭스에 들어와 있지만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도는 아직 유동적이고 그렇지만 러시아가 인도를 뭐 중국만큼 생각하는 건 아니고 중국도 뭐 인도를 러시아만큼 생각하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상당히 이제 그 외교적으로 안정돼 있고 특히 전쟁 기간 동안에 미국의 무기에 비해서 월등한 성능을 보였기 때문에 러시아 무기를 구매하려는 국가들이 사실상 좀 줄을 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방공 무기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차를 쭉 몰고 가는데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는 거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서서히 브레이크를 밟아야 안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러시아가 협상을 맺었는데 전쟁을 계속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부드럽게 이렇게 우리가 보면 뭐 소프트 랜딩이라 그럽니까? 뭐 그런 정도로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너무 전쟁이 빨리 끝나면은 전선을 정리해야 되는 문제, 또 전후 복구를 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게 다 겹치거든요. 근데 이제 서서히 이렇게 마무리하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죠. 특히 방위산업체를 이제 풀 가동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계속 풀 가동을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줄여야 되는데 그걸 또 갑자기 가동률을 줄일 수는 없고 하니까 인력 재배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회담하는 기간 동안에 상황을 봐가면서 서서히 조정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지원이 실제 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서방에서 지원한 무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뭐 미사일도 있고 굉장히 많은 무기가 있는데 여기서 대표적으로 중화기만 그러니까 제식화기죠. 전차야포, MLRS 이런 것들만 이제 비교해 보면은 이제 차트에서 보시면은 위에 게 이제 러시아고 밑에 게 우크라이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 전에 가지고 있었던 거 그리고 지원을 받았던 거 이런 걸 표시해서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양적으로 시각화를 해놓은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뭐 지원을 많이 해주긴 했는데 거의 우크라이나가 전쟁 전에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이 해주진 않았습니다. 여기에 중화기 말고 다른 미사일이나 에이테킴스나 이런 것들을 이제 훨씬 많이 지원을 해줬죠.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없었던 무기를 지원해준 그런 셈인데요. 어쨌든 제식 무기들은 저 정도밖에
무기밖에 없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편제화기들이니까요. 부대가 가지고 싸워야 되는 무기들이 이제 저런 상황이고, 지금 저 그래프에서 러시아는 전쟁 전에 가졌던 건데 러시아는 전쟁 후에 저것보다 훨씬 많이 생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방에서 지원받은 중화기를 비교해 보면은, 그리고 러시아가 생산했던 걸 생각해 보면은 저게 지원받았던 게 크게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압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러시아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경제 제재를 했는데, 사실 경제 제재가 거의 역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뭐 쿠바나 북한이나 이란이나 이런 데 제재했던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역사상 최고 수준인데, 사실 지금 건수를 다 세기도 힘듭니다. 뭐 29,000건에 35,000건, 어떤 사람은 4만 건이 된다고 하는데, 뭐 그것은 개개인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제재 이런 걸 뭐 건수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따라 다른 산출 방식인데, 어쨌든 거의 3만 건 정도 되는 그런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런 걸 했는가 하니까, 처음부터 이제 서방은 러시아랑 정면으로 싸울 생각이 없을 거예요. 우크라이나 대리전을 통해서 러시아의 경제력을 깔아먹는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때 이 서방이 오파낸 것은 러시아 경제는 경제라고 할 것도 없다. 소위 말해서 나라를 가장한 주유소일 뿐이다. 그러니까 나라 인체하는 가스 스테이션이다. 그러니까 뭐 러시아가 에너지 말고 가진 게 뭐 있느냐,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결과는 대실패를 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제 러시아 경제력이 살아났고요. 구매력 기준 GDP가 세계 4위고요. 그러니까 독일이나 일본을 넘어선 거죠. 그리고 고소득 국가에 이제 올랐습니다. 작년 7월 월드뱅크에서 정식적으로 발표해서 러시아가 고소득 국가에 올랐고, 24년도 GDP가 4% 성장을 했습니다. 외국의 평가가 3.8, 3.9%니까 거의 뭐 0.12% 차이 정도 나는 거죠. 그 원인이 제재가 올 것에 대비해가지고 미리 준비를 잘 해놨던 것이고요. 금융 부분은 러시아 중앙은행이 상당히 준비를 해서 스위프트 막는 거 이런 걸 다 미리 대비를 했고요. 이제 석유나 가스 수출을 막았던 것은 그 남북 회랑을 통해가지고 인도와 중국으로 수출하고, 중국은 이제 뭐 굉장히 값싸게 수출하기가 좋았고, 인도는 자기 산업에 필요한 것보다 더 수입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유럽에 대해 팔았죠. 그래서 중간 이익을 많이 본 그런 상태니까 계속 이제 저걸 유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죠.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 체질을 개선했습니다. 러시아는 군사 부분이나 이런 데는 강했는데 소비재 부분에 되게 약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재 부분에 대해서 보호무역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러시아가 서방 기업들하고 소비재 부분에 직접 경쟁을 할 수 없는데, 러시아 들어와서 여러 가지 공장도 만들고 생산해서 이제 러시아에 팔고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제재를 하니까 그거를 이제 다 기업들이 철수하니까 그 인수를 해가지고 러시아가 산업을 막게 됐죠. 그래서 사치품이나 고급 브랜드에 대해서는 소비가 줄었지만 그 외 필수적인 부분은 상당히 개선됐죠. 대표적으로 맥도날드를 철수했는데 러시아가 인수해가지고 그걸 이제 바꾸고 내용을 바꿨지만, 그게 맥도날드 체인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거의 고스란히 넘어왔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보잉이나 에어버스에 이제 대한 지원을 철회하는 바람에 부품이나 이런 걸 못 구해가지고 어려울 거다 했는데, 사실은 그 문제가 그렇게 크게 심각하지 않았고요. 러시아는 민항기용 PD-14라는 엔진, PD-14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그 개발하고 그걸 가지고 PD-14M이나 그보다 작은 PD-8이나 PD-35나 이런 소형이나 대형기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추가 개발을 했기 때문에, 엔진이 이제 나중에 나오면 세계 시장에 나오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정도로 놀라운 상태가 다 있고요. 그 세탁기의 반도체를 가지고 미사일을 만든다는 등 이런 낭설이 있었는데, 러시아 반도체가 상당히 발전해 있습니다. 군용 중심으로 발전해 있기 때문에 뭐 최고급 칩을 외부에 의존했지만은, 그리고 반도체 장비 등은 이제 수입에 의존했지만, 그걸 뭐 개발해서 착수해 가지고 실용적인 수준의 반도체를 만드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사일은 잘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경제 제재는 러시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적인 압박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범서방, 컴바인드 웨스트라죠. 우리 그 러시아가,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컴바인드 웨스트, 우리가 일본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50개국의 압박이 실제로 효과가 별로 없었고, 이게 이제 글로벌 사우스, 우리가 범남방이라 그러는데 글로벌 사우스의 단합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경제제재 일환으로 이제 서방 금융기관에 예치했던 그런 러시아의 보유 예안을 이제 그 동결했죠. 동결하고 그 이자는 일단 몰수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주기도 하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심각한 심리적 저항을 촉발했습니다. 뭐 사우디나 이런 데 돈이 많은 데들은 서방 기관에 예치를 했는데, 이게 언제든지 몰수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서방이 그 러시아 뭐 3천억 불 이런 정도의 작은 돈을 그 몰수했다가 나중에
나중에 서방 금융이 광범위한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건 아직까지 완전히 종결된 상황이 아니고 동결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평화 협상 과정에서 이런 걸 해제하겠죠. 뭐 그러면 서방의 금융이 좀 피해가 적지만은 저걸 동결했다는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돈 가진 사람들이 이제 서방 금융기관을 피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 제재를 해가지고 사실은 유럽이 망해버렸습니다. 독일이 가장 큰 피해자고요. 독일은 앞으로도 산업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현재 독일의 중요한 자동차 기업이나 중화학업들이 미국이나 중국으로 옮기고 있고요. 이번에 독일 대한당 AFD가 이번 승리에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외교적 압박이란 것은 러시아뿐만 아니고 서방 국가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제재에 동참했는데 그 비오국인 50개 나라가 러시아와의 관계 훼손으로 이제 손해를 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지금 일사불란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동참을 했지만 이걸 계속 오래 끌고 나면 내부적으로 손해를 많이 본.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이런 데도 다 동참을 했는데 그 러시아 쪽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피해가 있는데 이걸 뭐 말은 못하고 버티지만 이거 한없이 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EU 내에서 국가들이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헝가리나 이런 몇 국가들은 왕따를 당했는데 지금 점차 이제 EU를 원하지 않는 분위기고 독일 대한당 AFD는 덱시트, 영국의 브렉시트처럼 덱시트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요일 날, 현지 시간 일요일 날 이제 선거가 있는데 만약에 AFD가 당선이 되면 독일은 EU에서 이제 나가려고 할 겁니다. EU에서 나가면 EU가 뭐 남는 게 뭐 있습니까? 독일하고 프랑스인데 그렇게 이제 되는 그런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이런 그 논리가 뭔가 하니까 EU는 비선출 정부인데 이 민주주의가 아니다. 왜 우리가 국민들이 선출한 각 자국의 정책을 이 비선출한 EU가 좌지우지하느냐. 그리고 EU가 그렇게 돈도 많이 쓰고 정책도 잘못해서 망하게 했는데 너희들 자리는 유지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상당히 관료주의다. 그래서 이 비선출 정부는 없애야 된다. 이런 게 내부적으로 굉장히 광범한 지지를 읽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제재 동참으로 러시아에 압박을 줬지만은 러시아는 북한을 통해서 우리한테 숨도 못 쉬게 막았죠. 그래서 북한이 앞으로 군사적으로 상당히 강해질 공산이 큰데 우리한테는 상당히 큰 압박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해하려면 이제 좀 발단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배경이 존재하는데요. 일단 서방의 내러티브는 민주주의인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독재 국가의 황제 같은 푸틴의 러시아가 침략을 한다. 그렇게 이제 선전을 해왔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받아들이고 있죠. 그리고 저게 또 받아들이기 쉬운 게 러시아의 국채상 전 국가가 소련이지 않습니까? 소련이 이제 전 세계 공산주의를 대표한다고 해서 러시아 서쪽에 동유럽 위성 국가도 세우고 그리고 뭐 베트남이나 북한이나 이런 걸 지원해주고 뭐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미지가 맞고 그 전에는 또 짜르의 황제 국가였으니까 민주주의 합국과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전쟁이 러시아를 약화시키기 위한 미국의 대리전이라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서방의 입장을 우리도 다 동조하고 있는데 누가 옳으냐? 이건 뭐 되게 간단합니다. 미국 책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한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 옵션대로 전쟁을 수행했거든요. 그러면은 옵션이란 게 계속 이제 이제 러시아를 흔들어 가지고 러시아가 뭐 전쟁에 이기든 지든 그건 상관이 없고 전쟁하면서 이제 경제가 피폐하게 되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불만이 고조되면은 정권을 교체한다. 러시아의 레짐 체인지를 한다. 이런 걸 생각했는데 러시아는 그걸 이제 생존 문제로 인식해가지고 침공을 했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조지아, 나토 편입에 대해서 2008년부터 계속 이제 확대 노력이 있었는데 푸틴이 이제 계속 공식적으로 반대했는데 미국이나 서방은 계속 추진하고 있죠. 잠깐 이 나중에 그 미국 랜더 연구 보고서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인데요. 거의 이제 러시아 군사력을 과도하게 팽창시켜서 경제의 균형을 무너뜨려서 쓰러지게 한다. 이게 그 랜더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저도 그 랜더 연구소에서 5년 동안 있었는데요. 저자들 아는데 그 저자들 상당 부분이 유태인들이고 그래서 약간 음모론까지도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2019년 랜더 보고서 연구대로 그대로 전쟁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전쟁의 흐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현재 우크라이나는 아킬레스건이 병력 부족입니다. 무기 달라는 이야기가 작년 가을까지 이제 계속됐었는데 작년 11월, 12월부터는 무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이제 병력 부족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서방이 병력을 지원할 수는 없고 무기를 지원할 건데 무기가 있어도 병력이 부족하면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시간이 이제 러시아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협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크라이나는 이제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현재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상상 이상의 행동이 가능하다. 이건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거고 일부 일어나기도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아주 관찰하실 포인트인데요.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폴스 플래그 오퍼레이션을 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나토를 전쟁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은 발티계 같은데 서방 함정이 많이 다니는데 이것을 이제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한 다음에 러시아에 뒤집어 씌운다든지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민간인을 자국민을 공격한 다음에 러시아에 뒤집어 씌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자파로지아의 원자력 발전소를 2022년도에 공격을 했죠. 그걸 러시아 소행이라 했는데 러시아가 이제 IAEA를 불러가지고 해명을 하고 지금도 관찰관이 있죠. 며칠 전에 체르노빌 핵발전소에 드론 공격을 해놓고 하자마자 바로 러시아 짓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죠. 사실 좀 우스운 이야기죠. 어쨌든 저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북한군의 크루스크 참전설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될 그런 시각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우크라이나는 끝으로 몰렸기 때문에 이상한 일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상한 일을 꼭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게 이제 하나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이제 제가 말씀을 왜 드렸는가 이게 며칠 전에 체르노빌 핵발전소에 드론 공격을 했거든요. 이게 자기 발전소에 자기가 공격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이걸 해놓고 나서 러시아 짓이라 했는데 이제 사실 믿기가 힘든 거죠. 그렇지만은 우크라이나 편을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러시아 짓이라는 이야기를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론이나 특히 이제 EU에는 굉장히 우크라이나 편을 드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론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런 일을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중요한 국면은 무엇인가요? 아까도 약간 말씀드렸지만 일부에서 이제 전쟁의 개시 이것은 약간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22년 2월 24일 날 이제 특수군사작전이라는 형태로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했는데요. 사실 그 전에 배경이 있습니다. 유로마이단 시위를 했거든요. 유로마이단 혁명이라 그러기도 하고도 반대쪽에서는 쿠데타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2013년 11월부터 시작해서 2014년 2월까지 유로마이단 시위를 합니다. 그래서 시위를 하면서 100명의 사망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 100명의 사망자가 나온 것도 사실은 그 시위를 조작하는 쪽에서 일부러 이제 저격수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 이야기들은 일반 언론에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올리브 스톤 감독이 다큐멘터리 영화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그 유로마이단이 미국의 우리가 유명한 빅토리아 놀랜드가 어쨌든 쿠데타를 했다. 이거는 거의 사실입니다. 이게 알려지지만 않을 뿐이 사실입니다. 그 유로마이단을 해서 2014년 2월 22일 날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떠납니다. 그리고 2014년 2월 23일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러시아 공식어를 금지하고 그리고 네오나치 쿠데타 세력 집권을 하는데 그때 그 전인 2월 4일 날 미국의 빅토리아 놀랜드하고 주 우크라이나 대사인 라파에트 대사하고 이제 전화하는 것이 누스리대가 인터넷에 터졌습니다. 그때 총리 인선을 두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데타의 배우가 누군지 이제 밝혀진 거죠. 그리고 이제 쿠데타 직후에 유로마이단 시위 관련해서 수사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즉, 권력을 잡은 쪽이 잘못했다는 것은 이제 암시하죠. 그래서 저 역사를 아는 분들, 그런 전문가, 국내에도 그런 전문가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저기 어떤 식으로 이러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각에서 보면은 일단 미국이 조장을 해서 배후를 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제 네오나치 세력을 권력을 잡게 했다. 이때부터 러시아를 공식어 사용을 금지하니까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반발이 일어났죠. 그래서 전역에 시위가 발생하고 잘 아시다시피 그때 동시에 크림에서는 주민 투표를 해가지고 러시아에 이제 편입을 해버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러시아가 그 전쟁을 벌려서 영토를 확보하고 있는 그 지역 중심으로 시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거기가 전통적으로 본래 러시아 땅이었고 그 다음에 소련이 되면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 땅에 들어오기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은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으로 그 땅을 가진 적이 없는 그런 땅입니다. 소련이 갈라지면서 좀 이상하게 된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이 그 시위대 돈바스 지역의 시위대에서 발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발포를 해가지고 돈바스의 전쟁이 시작된 게 이제
2014년 4월 6일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에 있던 러시아 군인들이 자기 동족을 위해서 이제 발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소위 말 전향을 해버리죠. 그래가지고 이쪽에 반대쪽에 민병대 쪽으로 이제 합류를 하고 러시아에서는 그 민병대에 대해서 물자 같은 걸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게 전쟁이 되다가 두 차례 이제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게 전쟁을 맺은 그걸 민스크 협정이라는데 민스크 1차 협정, 2차 협정이 있는데 그거 복잡한 것은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2015년 2월 12일에 민스크 2 협정을 이 마지막 협정입니다. 이거는 노르망디 포맷으로 이제 맺었는데 우크라이나 정부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도네츠크, 루안스크의 인민 소위 말해서 대표죠. 그 정부 대표, 임시정부 대표하고 이제 이렇게 협정을 맺고 이제 이쪽에는 그 우크라이나 쪽에는 프랑스와 독일이 보증을 쓰고 그리고 돈바스 민병대 쪽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이렇게 서명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적극적인 휴전을 했고 OSCE라는 단체에서 유럽의 단체입니다. 거기서 휴전 감시를 했고 무기 철수를 하고 우크라이나 분권화를 하고 특히 이제 돈바스 자치법을 제정하고 이게 다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한 번도 지키지 않았죠. 그 한 번도 지키지 않았는 게 그 2015년도에 이제 포로셴코가 지키지 않았고요. 2019년도에 이제 젤렌스키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2023년쯤 돼서 앙겔라 메르켈이 이제 자백을 하죠. 우크라이나를 재무장시킬 시간을 벌기 위해서 민스크2 협정을 맺었다. 그래서 휴전을 하려고 한 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속은 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은 그 이제 유럽에서 여기 들어올 수가 없는 이유가 러시아는 우리가 속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정이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 뒤에 어떤 경과가 있었는가 하니까 포로셴코나 젤렌스키 모두 이제 돈바스 전쟁을 종식하겠다. 이걸 공약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젤렌스키만 말씀을 드리면은 2019년도에 이제 공약을 번복했고 크림과 돈바스를 수복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하고 이제 문서에 서명은 안 했는데 러시아가 설득 작업을 쭉 해왔는데 2021년 3월 24일 날 젤렌스키가 크림과 돈바스 수복 결정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공약 이런 거 이제 거의 다 공식적으로 물 건너가고 그야말로 이제 전쟁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2014년 이후에 민스크 협정을 맺고 난 다음에 2014년 이후에 우크라이나 군을 나토 표준으로 양성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데려가서 훈련도 시키고 영국이나 독일에서 훈련시키고 장비도 주고 특히 이제 돈바스 지역에 진지를 엄청나게 구축을 했거든요. 그리고 무기 지원도 하고 전쟁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19년도에 이 지원하는 것을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걸 멈추고 있다가 일기 때죠.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게 되는데 자기도 관여한 셈입니다. 러시아에서는 메드베데프를 중심으로 매파의 압력이 굉장히 심해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푸틴이 어쨌든 자기는 전쟁하기 싫어서 21년 내내 젤렌스키하고 바이든을 설득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노력을 했는데 그게 다 실패하고 2022년 1월에 바이든이 최종적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나토 가입에 대해서 안 하겠다 해라 했는데 못 받아들이겠다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했다. 러시아가 소위 말해서 특수군사작전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다. 그 명분은 뭐냐? 러시아의 인력을 보호하는 것이고요. 그 논리는 코소보 전쟁하고 동일한 논리입니다. 코소보 전쟁, 코소보는 나토 가입국도 아닌데 나토가 코소보 들어와서 이제 그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그게 나토가 가입국도 아닌데 어떻게 조약 가입국도 아닌 전쟁에 간섭을 하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때 논리가 뭔가 하니까 이제 보호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호 책임이 세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자국 국민을 보호하는 거 등등이 있는데 어쨌든 인종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개입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똑같이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계를 이렇게 계속 공격하는데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우리도 공격하겠다. 그래가지고 똑같은 논리로 개입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뭐 저게 코소보 전쟁과 완벽하게 같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또 한편으로 알려지지 않은 게 뭔가 2022년 3월 중순에 우크라이나군이 돈바스 공격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사전에 러시아가 정보를 입수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2022년 2월 24일 날 전쟁을 했는데 그것보다 한 2주 전부터 OSC 지금도 웹사이트 기록이 납니다. 돈바스 지역에 엄청나게 사격 위반 건수가 많습니다. 그 전보다 한 20배씩 느는데 그래서 계속 도발했습니다. 도발을 했는데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 서방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니까 러시아 침공
내용이 unprovoked invasion이란 말 씁니다. 아무도 도발하지 않는데 지 혼자 이렇게 공격을 했다 이런 내러티브를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부당하게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상황을 알면은 러시아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도 전쟁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지만 시급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살상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고요. 그리고 이제 특수군사작전을 하면서 내세운 목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디밀리타리제이션이고 두 번째는 디나치피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대를 없애고 우크라이나 나치를 없앤다. 근데 이 표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분도 있는데 이게 포츠담 회담 때에 있는 4D 중에 두 개입니다. 4D가 뭐였는가? 그러니까 나치를 없앤다는 게 demilitarization, denazification, decentr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이게 그러니까 중앙 집권적인 이런 전제 정치를 없애고 그리고 민주화를 하겠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저게 이제 포츠담 회담 때 했던 4D는 독일을 분쇄해서 다시는 이제 전쟁을 못 일으키게 하게 이런 것처럼 똑같은 논리를 중에 앞에 두 개를 떼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계속 러시아에 대해서 공격하는 행위를 못하게 하겠다 이게 명분이었죠. 그리고 지금도 그까지 유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작전이라는 것을 개시했는데 선전포고가 아니고 특수군사작전인가 이렇게 해서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특수군사작전이라는 용어를 쓰면 친러시아계라는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전쟁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만약에 선전포고를 해서 전면제를 했다면은 제일 먼저 할 게 키예프에다가 폭탄을 떨어뜨리겠죠. 그래서 전쟁 지도부를 말살시켜 버리겠죠. 그리고 무차별 살상이 되고 무차별 파괴가 되고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도 전시 경제로 전환해야 되고 저렇게 이제 전쟁을 하면은 협상이란 건 아예 없는 겁니다. 일단 파괴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특수군사작전을 했다는 것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협상으로 이끌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2022년 2월 25일 바로 다음 날 협상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대응하겠다 말로는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터키에서 주재해가지고 이스탄불에서죠. 3, 4월간의 협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가 탐나가지고 그걸 침공하기로 했다면은 전쟁 시작하자마자 협상에 임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영토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침공을 막으려 한다는 것에 이제 주장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것이고 그리고 협상을 미국의 보리스 존슨이 와서 방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미국하고 합의를 한 것이죠. 어쨌든 그것 때문에 협상이 실패했고 러시아는 이제 뻘쭘하게 된 겁니다. 침공은 했는데 서방은 러시아 전쟁에 올인을 하니까 이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전쟁을 계속 한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유들이 러시아 측 입장을 좀 전하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실제로 그런 것을 전혀 모르면은 이 전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설명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소모전을 결정한 이유는 뭔가니까 러시아는 미국의 전쟁 계획 랜드 보고서를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고요. 이거 경제 제재 때에서 이제 다 대비를 하고 있었고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은 게 이제 엘리나 나비울리나라는 러시아 중앙은행장이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것이고 사전부터 준비를 했고요. 2021년 내내 준비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브릭스와 협의를 했고 특히 이제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한 날짜가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끝난 다음이었거든요.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푸틴이 참석해가지고 시진핑과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사전에 협의를 다 했을 거고요. 그때 올림픽 기간 잔치할 때 전쟁을 할 수 없었으니까 좀 미룬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나토가 후원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나토와 전쟁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은 이걸 조기에 종결하면은 자기네들도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어차피 조기에 종결하면 나토가 침공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시간을 끌어서 나토의 군사력을 우크라이나에서 소모를 유도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저 부분은 제 뇌피셜인데요. 공식적으로 어디에도 없는 건데 전쟁을 3년 지난 다음에 보면은 저는 추정이 좀 가능한 그런 것입니다. 러시아의 초기 목표는 단기전 승리였지만 지금은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나요? 러시아 초기 목표는 단기전 승리라기보다는 협상을 추진했고요. 협상은 실패했고 나중에 본격적으로 전쟁이 진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2024년 4월 이후에 이제 급속한 전투를 시도했죠. 그래서 몇몇 중요 지점에 성공했지만 희생도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점을 확보하고 나서는 이제 소모전을 택했죠. 그러니까 주요한 전력은 좀 부서졌으니까 나머지 전력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어쨌든 좀 나토의 병기고를 고갈시키는 것하고 계속 공격을 하면 노출이 심하기 때문에 희생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진지를 구축해가지고 우크라이나 군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여기서
전쟁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이야기를 하자고 있는데 전쟁 수행 방식에서 여기서 굉장히 많이 썼던 게 기만 전술 이런 것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딥 배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뭐 그 부분은 설명이 잘 없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이제 설명하기로 하고요. 일단 러시아가 물량에서 압도했습니다.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전선에 있는 보병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포병이나 항공이나 드론이나 전자전, 방공 이런 데서 이제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모전을 하면 손실 교환비에 대해서 유리한 전쟁을 지속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손실 교환비라는 뭔가니까 적의 손실에 비해서 나의 손실이 얼마나 더 작으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전투력이 우수해도 적보다 더 많이 소모되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소모전을 택할 때는 이게 장기적으로 끌면 내가한테는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시간을 끄면 불리하면은 리스크를 걸고 과감하게 공격하겠죠. 그래서 이 소모전을 택했던 자체가 손실 교환비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판단했다고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최악의 경우에 나토가 3차 대전을 각오하고 전쟁을 한 거라 이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핵 결의를 개정을 해가지고 거의 서방에서 러시아에 대한 공격이 거의 좌절됐습니다. 뭐 핵 결의를 교정하니까 거의 뭐 핵 맞을 거니까 이제 어째 보면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도 잘 보도되고 있지 않는데 아레제닉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실전 테스트 한다고 드니프로 유즈메시에 공격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서방에서 제대로 된 어떤 위성 사진도 제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즉 이게 상당히 이제 게임 체인저이고 미국이나 뭐 나토 국가에서는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거의 모든 면에서 이제 러시아가 우세하다는 게 이제 밝혀졌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러시아 내부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러시아 내에서 지금 현재 최근에 조사한 거는 러시아 전쟁 찬성한 비율이 70%를 초과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경제가 활황이고 무엇보다 이제 서방의 붕괴를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왜 이런 때까지 되는 거니까 서방이 러시아 제재를 할 때 경제적 제재 수준에 머물지 않고 사회 문화적인 수준까지 내려가면서 러시아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국민들이 단결하는 효과가 있었죠. 사회 문화 제재는 어떤 건가 하니까 러시아인들을 모욕하고 푸틴을 악마하고 감정적으로 깊은 골을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는 이렇게 친해지기 힘들게 만드는 건데 제일 먼저 했던 게 교향악단이 차이코프스키를 연주를 금지했거죠. 트르게네프 소설을 독서 목록에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문화를 아예 악마화한 거죠. 그리고 뭐 우에파 리그에서 러시아 퇴출시켜버렸고요. 잘 아시다시피 영국의 첼시 FC 구단주가 러시아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가스프롬 사장. 이 사람들 퇴출시켜가지고 결국은 돈 많이 주고 만들었던 그 구단을 팔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러시아를 완전히 그 유럽에서 지워버린 뭐 캔슬 칼처리라 하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공분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 자체를 굉장히 환영을 했습니다. 물론 전쟁을 하다가 전쟁에 피해를 많이 입고 전쟁 경제적으로 수행하기 힘들면 국민들 찬성할 리가 없겠죠. 그렇지만 뭐 상당히 많이 아직 찬성하고 있다는 것이고 러시아가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안정됐고 푸틴이 작년에 88%를 득표했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죠. 뭐 서방에서 88% 득표하는 지도자는 없잖아요. 물론 러시아가 좀 다르긴 하죠. 아직까지 러시아가 민주주의로 전환하긴 했지만 구소련의 분위기는 잔존하여 있습니다. 사회 통제가 좀 잘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사회 구석구석에 뭐 부정부패 같은 문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통제되는 사회가 부패하는 건 당연하죠. 그렇지만은 옛날보다 굉장히 민주화되어 있는 사회고 지금 현재 그 푸틴이 이때가 계속 집권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니까 90년대 굉장히 참담한 시절을 겪었거든요. 남자 평균 수명이 10년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겪으면서 지금 현재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이제 푸틴이 정신 집권하기를 바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은 뭐 러시아의 박정희 이런 분위기죠. 그때 뭐 독재를 하고 이런 것들 알았지만은 잘 먹고 잘 사니까 저항이 적었던 거죠. 나중에 79년도 말에 돼가면 한국에도 뭐 그 정권 말기 현상이 좀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60년대 어려운 거하고 비교해서 이제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어째 보면 러시아는 그때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위기는 푸틴의 사후나 푸틴이 권력에서 내려온 다음에 닥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은 굉장히 안정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가 현재 전장에서 유리한 상황이니까 이걸 빨리 끝내려는 어떤 압력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전장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협상으로 거의 모든 걸 얻을 때까지 양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벌써 두 가지는 얻었죠. 미국의 신임 국방장이 한 이야기입니다. 과거 형태로 복귀하는 것은 약간 꿈 같은 소리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럼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가입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협상을 계속해 나가겠죠. 그리고 협상에 대해서 러시아가 가진 태도가 서방과 좀 다릅니다. 그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러시아는 클라우즈비치의 전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치적인 목표를 위해서 전쟁이 이렇게 쭉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술적인 목표는 작전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되고 이제 작전적인 목표는 전략적인 목표에 종속이 돼야 되고 전략적인 목표는 정치적인 목표에 종속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정치적인 목표가 달성되면 언제든지 전쟁을 중단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전쟁하면서도 협상을 계속합니다. 왜? 그러니까 정치적 목표만 달성하면 되기 때문이죠. 근데 서방은 어떤 게 하는 거니까 전쟁은 협상을 종결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절차적인 과정일 뿐이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막 벌였는데 정치적 목표가 달성이 되든 안 되든 뭐 전쟁 상황에 맞춰서 그냥 반전 여론도 높고 돈도 딸리고 이러니까 전쟁 그만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아프간 철수나 월남전 철수나 모두 애초에 전쟁을 수행한 정치적 목적과 무관하게 그냥 시간이 많이 걸리고 희생이 늘어가니까 협상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왜 이거 전쟁을 했는지 묻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게 좀 다릅니다. 만약 러시아가 원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끝낸다면 세계 질서는 어떻게 바뀔까요? 러시아가 뭐 승리를 한다 해서 러시아를 세계 1위 국가나 패권 국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의 지위가 향상된 것은 분명합니다. 경제력, 군사력 못지않게 이제 브릭스도 주도하면서 이제 국제적인 지도력을 좀 가시했죠. 우리가 브릭스에 대해서 잘 보도를 안 해서 모르시는데 브릭스가 굉장히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 전략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유엔이나 이런 걸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그건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고 이번에 사실상 대리전에서 패배한 미국이나 이걸 돕다가 몰락한 유럽은 내상을 상당히 입어서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국제 질서는 다극화로 일단 변한 것은 이미 변했다고 보면 되고 이 전쟁에서 가장 큰 승자는 사실 중국입니다. 중국은 피 하나 흘리지 않고 지위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 안 하고 요즘 뭐 중국이 계속 붕괴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압력을 받아서 굉장히 힘든 건 사실이지만 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전쟁에서 중국이 이익을 많이 얻었죠. 그래서 미국은 대만을 가지고 중국과 전쟁을 당분간 생각하기 힘들 겁니다. 아마 러시아의 군사력을 보면서 미국이 아마 생각해야 될 게 많을 겁니다. 중국의 군사력이 러시아의 군사력보다 기술적으로 우수한 건 아니지만 양적으로는 뭐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트럼프가 최근에 중국, 러시아, 미국이 군비를 50% 축소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일어나기는 힘들지만은 진심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의 군사력은 사실상 참담한 수준이거든요. 미국의 국채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뭐 36조 달러를 넘어가지고 국방부에 투입할 여력도 좀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아다시피 다지라는 걸 통해서 머스크가 정부 기구를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등 소위 저항의 축에 있는 국가들의 지위가 좀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이 러시아의 도움으로 프랑스, 미국을 내쫓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내쫓았습니다. 사헬 지역의 국가들이 많이 나가고 있고 작은 나라들이 미국의 말을 듣지 않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브릭스가 우산이 생기다 보니까 발생한 거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뭐 나와서 굉장히 여러분들 처음 듣는 이야기나 듣기 거북한 이야기를 많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뭐 100% 진실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99%에 가깝지만은 제가 지난 3년간 전쟁을 쭉 지켜보면서 이렇게 파악했던 것 중심으로 말씀드렸고요. 어떤 정확한 수치들은 뭐 조금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점의 문제고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이걸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 큰 틀에서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러시아에 대한 어떤 국가별로 의견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가장 높은 쪽에 속합니다. 우크라이나 다음으로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현실에 대해서 좀 모르고 있는 거죠. 그 전반적으로 현실에서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가 최소한 중간 정도 알 때까지 이런 진실을 알리는 노력을 좀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오늘 혹시 불편하셨더라도 저 사람이 그냥 헛소리는 하지 않을 건데 뭐가 있나 보다 이런 탐구적인 정신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는 조금 더 상세한 데이터나 상세한 글들이 있으니까 거기 보시면은 참고도 될 거고 거기 와서 의견을 주시면은 제 생각도
바꾸고 토론이 활성화되어서 우리가 이런 안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